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편견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배우고 성찰한 내용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에세이집 호에 대하여 신간을 내고 첫 서울 공개 강연에 나섰습니다. 서강대 인야시오성당 소강당 서강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이 주최한 특별 강연에서 문영배 전 재판관은 매우 담담한 어조로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저는 하여튼 전원일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전원일치의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요인 뭘 꼽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1980년에 있었잖아요. 근데 2025년에 과연 이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면 재판관도 용납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민주주의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용과 자제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비상계엄은 뭐예요? 정치를 없애버리고 군인을 동원해서 다스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용인한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전원일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전원일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 서두르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표결을 한 번 하고 또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표결을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생각한다. 표결하는 게 좋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군요. 4월 1일 날 표결을 하셨죠. 그 4월 1일 날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그때는 제 나름대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인용론, 기관론을 수정을 했잖아요. 수정을 하여튼 여러 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객관적으로 1번이고요. 2번은 제가 4월 18일 날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4일 정도는 선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관적인 어떤 관점, 이 두 개가 일치된 날이 4월 1일입니다. 이 전원의 일치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요. 그 리더십에 혹시 문영배 재판관님의 그 가끔씩 튀어나오는 유머 이런 것이 작용하는 거 있나요? 전원 일치에 제가 기여한 바는 8분의 1입니다. 네. 2025년 4월 4일 그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의 주인공이 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날 문영배 재판관님의 목소리는 근심하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어주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1992년 부산에서 지역법관으로 법조인의 삶을 시작한 문영배 재판관님. 어린 시절에는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이름이 쓰여진 교복을 입고 졸업사진을 찍어야 했던 가난과 함께 보냈던 시절, 그리고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큰 어른을 만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상이 베풀어주는 호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남들보다 생각하고 느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강대학교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경험이 주는 미래라는 그러한 기치 아래 87명의 회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 남에게 받은 호의를 나한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라는 그 울림이 있는 말씀과 우리가 그것을 더 노력하는 그런 멘토링 센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문영배 재판관님의 특강,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 중에서 개엄날부터 그 탄핵까지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지금 5개월 지났는데 마찬가지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선 그렇고, 두 번째는 12월 14일부터, 아니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저한테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제대 직전에 이해되시죠? 이거 제대 못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었어요. 아시네요. 그런데 그 문장이, 그 발표문의 문장이 굉장히 명징하면서 간결했어요. 근데 보통 판결문이 어렵거든요.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탄핵 심판의 그 결정문 자체는 평이하면서도 그 본래적인 의미들을 뚜렷하게 전달해 주셔서 아주 좋은 결정문으로 바라보고 있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기억합니다만은 그 군인들의 소극적인 저항과 그 시민들이 함께 해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인식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80년도 군사 쿠데타 이후 45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표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정문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문장이 있다면 어떤? 그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요. 네. 저 같으면 그 정부와 국회의 그 사이의 위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다. 이 문장을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국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건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지 병력을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위헌이고 파면이다. 이게 가장 뼈아플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은 왜 그 국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냐, 피청구인의 잘못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세요. 근데 그건 저는 우리 결정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고 봐요. 성문의 문법에 따르더라도 그 사람은 위헌이고 파면이에요. 그걸 다 밝혔어요. 근데 피청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국회가 문제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국회도 문제가 있어요. 있다고 봤어요.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정치 문제라. 정치 문제는 그 가정과 자제로 대화와 타협을 해가 풀어야 되지 비상계엄을 동원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언해야만 그 논리가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 돌이켜보실 때 결정문에서 이 문구는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제가 본 결정문 중에 이거보다 더 공들여 쓴 결정문 없었다. 이렇게 주제
추진하게 생각하고 제가 6년 동안 결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고친 결정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불어 있잖아요. 더불어가 있었어요. 그 초안에. 더불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한다. 그래서 또 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논리를 토론하는 거 많고요. 또 문장의 구조를 토론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토론해서 결정을 선정은 저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단회 결정하면서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사회 통합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론을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구나. 양의 정도는 되게끔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하고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역시 서강대학교 좋습니다. 이 강좌는 오픈 강좌라서 서강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대도 좋습니다. 네, 한양대학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인야시오강 강강 건너편에 성당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이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